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오늘로 사흘째지만 현장에는 사고 잔해가 여전합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 승인을 앞두고 수습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고가차도 상판이 철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판 아래로 지지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까는 등 복구 작업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졌는데요. 철거 공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도 진행됐습니다. 붕괴 우려와 복구 작업 준비 등으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도로의 차량 운행도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고가차도 아래로 다니던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네, 이 현장 수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오늘 이곳에서 현장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철거 방식을 기존 크레인 인양 해체 방식에서 압쇄, 다시 말해 구조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작업 계획 심의를 거쳐 철거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40시간 안에 현장 복구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이튿날인 어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를 비롯해 철거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도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안전성 미달 기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해체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는 사고 당일 새벽 상판 침하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안전 점검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지대나 보호구 없이 현장 점검이 이뤄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관계 당국의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살인미수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피해자별로 혐의가 분리돼 적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60대 협력업체 직원 남성은 다른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이제 경위 조사가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A 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은 결과 그런 적이 없고 업무 변경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상대방 측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서 공사를 멈춘 건데 그런데도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이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이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1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시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붕괴 직전까지 밑에서 열차가 운행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코레일 측에 교량 상부에 발생한 단차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당시 작업 내용도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시공사는 지난 26일 사고 전 교량 상부에 발생한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붕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조위는 오늘부터 4개월간 운영되며 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강원대 박철우 교수가 맡았습니다. 사조위는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이행과 안전관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 원인을 규명하고 또 철거, 해제 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지방선거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범진보 진영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상욱 후보는 오늘 열린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진보당 김종훈 후보에게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무소속 박맹우 후보 3자 대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사흘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밤에 열차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계획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긴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기차역 역사한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 길게 줄이 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리 예매했던 승차권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대체편은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신역에서 KTX가 부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신동에서 서울역까지 못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교환을 물어보니까 도착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날에 문자 메시지로 따로 발송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나.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의 차량기지 진출입이 막히면서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색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KTX와 같은 고속열차의 운행률은 평상시의 77%,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8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역부터 수색역 사이 경의선 전동열차 운행도 잠정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발생한 구의역 참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뒤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 원인으로 안전보단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또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토록 했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들 사건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잇따른 시장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고요? 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행사가 끝난 뒤 주로 시장에서 식사하는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 성장을 위한 세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는 선거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인데요. 여야가 분석하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그리고 경남과 전북까지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지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온 결과를 강조하면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내부 판세 분석을 공개했는데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구와 경북을 우세 지역으로 서울과 부울경, 강원과 충북, 대전, 충남 등 8곳을 접전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북에서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요.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 민심을 듣고 전북으로 넘어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유세에 합류합니다. 한 원내대표가 연일 호남을 찾는 건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으로 치러지는 전북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부터 현장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오전에는 충남 논산과 금산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오후에도 천안을 찾는 등 빽빽한 유세 지원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충청에 부울경에 이어 강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주요 지역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관심이던 평택을은 범여권과 보수 야권 모두 단일화가 불발된 분위기입니다. 5%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건데요.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양당 사무총장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고 양당은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진보 진영 틈새를 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이동 후보는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김어준이 웃는다며 공개 호소했지만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선 배신자라며 단일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누구 하나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 엿새간의 치열한 선거 기간 끝에 승자는 누가 될지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이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상원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꼽히는데요.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부산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연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의 국민의 박형준 후보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도 레이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반적으로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이번 선거 상황을 지켜보면 보수 지역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읽힙니다. 전재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심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 후보는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집권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공약 곳곳에 묻어나고 있고 정부 여당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끌어낼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세도 현재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현지 기자 3선을 노리는 박 후보는 이제는 부산을 세계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관광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관광 열기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펼친 다양한 관광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해 표심 공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인데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역대 최고였다며 더 나아질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대 정치 신인이라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의혹 공방을 벌이는 양당 후보와 달리 대체로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식 선거일은 6일 남았지만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조금 일찍 선택을 마친 표들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원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 상황 점검 회의 결과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사이 단일화 등 모든 가능성엔 대비해야 한다며 만일 황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인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유이동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 후보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이라면서 자신으로의 단일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20.8%로 상향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14.9%로 설정이 됐었는데 이게 20.8%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코스피의 호황으로 국내 주식이 5.9%포인트 상향된 영향인데 1월에 이어서 넉 달 만에 다시 국내 주식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14.9%에서 20.8%로 상향됐다는 소식이고요. 이 내용도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협상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을 위해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440kg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 포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닌 이란이나 제3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Would you be comfortable with Russia or China taking their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have they offered to do that? No, I wouldn't be comfortable.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제수로라며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공개 지지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사선 상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오른 것이 중간 선거의 전주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또다시 공습을 가하며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정부도 미군 공격에 강력히 규탄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이 폭파 위협을 받은 오만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남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이 며칠 만에 다시 벌어진 겁니까? 현지 시간으로 25일 늦은 밤 공습에 이어서 이번이 사흘 만입니다. 이란 반관형 파르스 통신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 세 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상선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5번째 드론 발사를 앞둔 지상관제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였으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반관형 타스님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재개해 이란 혁명수비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스님은 오늘 새벽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 삼아 공격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네,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 외교부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고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 행위가 이란의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상대로 미국의 침략 행위에 책임을 묻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만을 상대로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서면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유엔 회원국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은 국제사회에서 무법과 횡포가 난무하는 징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제재 완화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이란이 미국의 모든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란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소속 나무호의 수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나무호를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작업 기간은 2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은 작업이 끝난 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무호 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은 본인 의사로 하선해 다른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핵심 인사들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을 새로운 복병으로 지목하며 인플레이션 재반등 위험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현지 시간 28일 연설에서 올해 후반 물가가 완화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면서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과 공급망 차질이 가계 소비에 미칠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동결 기조가 적절하다면서도 중동 리스크 등으로 물가 둔화세가 적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데뷔전을 치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인상할 필요성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시장에서는 오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8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와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금통위 내부도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는 전체 21개 점에서 19개가 인상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보다 0.5% 높은 3%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에는 7개가 찍혔는데 지난 2월 16개가 지금의 2.5%에 몰렸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릴지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 높여야 한다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신 총재의 기준금리 시사 발언으로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7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시장도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삼성전자 성과급이 구매력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 전체에 낙수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금이 더 구매력 증가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더 증가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물가 압력도 생기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그 성과급 자체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낙수 효과도 재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겁니다. 그거는 주로 내년에 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이 수요를 통해서 이런 낙수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특히 재정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다음 달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다음 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엽니다. 카카오 노조는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겠지만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회사의 성과를 구성원들과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임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어 아직 서로의 입장차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화를 통해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성과급과 상여금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며 살림살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145만 7천 원으로 7.3%나 늘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7만 8천 원으로 4.2% 증가했고 소비 지출은 35만 9천 원 늘어 증가율은 6.9%를 기록했습니다. 하위층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반면 상위층은 소비를 늘리고도 여력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수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 수준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격차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6.59배까지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격차입니다. 데이터처는 연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상위계층 소득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위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한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분기별 가계 동향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만큼 공식적인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기준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올해 1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은 0.4%로 3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소비는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가구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해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자산시장 호황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 심리 회복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목돈 만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이번 통계는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조사여서 향후 유가와 물가 흐름이 가계 살림의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처럼 허위로 만든 표지를 보관하고 폐기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사건의 친부가 첫 재판에서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진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상황이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는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이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 끄는 과정에서 턱이 돌침대에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부가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이전부터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학대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친부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은 별건이고 해당 기소가 마치 친부가 지난해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예단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에서 친부 측 변호인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친부를 마녀 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돌 침대에 던졌는데 그게 왜 치사죠? 죽을 거 뻔히 알고 던진 거 아닌가요?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모와 외조부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고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지난 22일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향한 조롱에 적용할 수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로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려다 체포된 중국의 유명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태안 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서경열비도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둥광핑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영사상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 선제적인 안전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 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 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개정안 역시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의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청소년 6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자기 통제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집계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8만 3,209명으로 전체 15.7%를 차지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중학생이 전체 1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16.6%, 초등학생이 13.2%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 썼더라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상식과 함께 모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작년 3월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첫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2차 육아휴직 기간 중 A씨는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한인 30일에 못 미친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 휴직이 시작된 뒤 합산한 휴직 기간이 30일이 될 때 비로소 급여 청구권이 생기는 걸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1차 휴직 당시에도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는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급여를 신청했어도 거절될 것이 명백한데 거절이라도 받아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며 노동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처음으로 선고된 모성보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회사 돈으로 산 수억 원대 슈퍼카를 자식들까지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사주 일가와 법인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법인 19곳이 대상인데 들여다보니 해외 자금 은닉에 증여세 탈루까지 각종 탈법 혐의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주차장에서 포착된 연두색 번호판의 슈퍼카들입니다. 사주와 일가들이 개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 차량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차 사적 이용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최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나아가 법인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며 협찬까지 받는 행태까지 포착되자 국세청은 정밀 분석에 나섰고 조사 대상 1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소유한 슈퍼카는 모두 90대, 한 대당 평균 3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운행기록부에서 여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업무용으로 다 신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저희는 탈루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들은 법인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탈세 행각을 보였습니다. 한 제조업체 사주는 회사 명의로 36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해외 계좌에 170억 원을 은닉했고 배우자 회사가 가상자산 채굴기를 사도록 200억 원을 그냥 빌려줬습니다. 자녀 귀국일에 3억 원짜리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준 건설업계 사주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180억 원에 이르는 빌딩을 사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 근무로 조작해 인건비를 부풀렸습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해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관세청이 공항 항만에서 1차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우편 집중국에서 한 차례 더 검사해 1kg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지역 우편 집중국 등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60일 동안 운영한 결과 60일 동안 합성 마약과 대마 등 마약류 1,159.3g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1,159.3g은 대략 2,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일당 6명이 현지 법원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됐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식당 앞에서 촬영된 범인 검거 장면.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 주범인 리강호가 범행 석 달여 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힌 순간입니다. 이로부터 반년가량 지나 캄보디아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35살 리강호 등 중국 국적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캄보디아에서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원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부검 결과 고문으로 인한 사망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강호가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고 박 씨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3주 만에 범죄단지 인근의 트럭 짐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리강호 범죄 조직의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겁니다. 리강호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공범으로 이듬해 한국으로 마약 4kg을 들여오다 적발돼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네,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사전 캠프에서 정식 훈련에 들어간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차츰 고지대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4차례 몸 상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현지 훈련 첫날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서 달리기와 슈팅까지 훈련 강도를 평지 수준으로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고지대 훈련 하루 만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첫 훈련 때 한라산 같다는 말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어제까지 일관왕. 가볍게 해서 상관왕 일관왕 다르지 않아요? 잠시 착각하고 룰대로 해야지. 사전 캠프에 바람이 많이 불어 운동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체온 유지도 합니다. 사실 여기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해서 좀 따뜻한 물 안에서 좀 적응하려고. 이게 몇 도죠, 근데 쌤? 이게 40도로 맞춰놨어.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 4차례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식사 전 체중과 수면,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훈련 전후 수분 체크는 물론 훈련이 다 끝난 뒤 선수 스스로 운동 강도 평가도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탈수 방지입니다. 훈련 전후 체중 변화로 탈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고 탈수 방지제도 복용해야 합니다. 2%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탈수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며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고지대 적응에 필요한 시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이 또한 선수마다 달라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날이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지겠고 동쪽 지역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에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네,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 공사를 멈춘 건데 그런데도 이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이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1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10주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원인으로 꼽으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우리 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날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는 등 지역을 돌며 관권 선거에 나섰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수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붕괴 직전까지 밑에서 열차가 운행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코레일 측에 교량 상부에 발생한 단차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당시 작업 내용도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시공사는 지난 26일 사고 전 교량 상부에 발생한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편 683회 가운데 121회가 중지되는 등 82.3%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 열차는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의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이용 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고 뒤에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던 서울시장 후보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책임론을 쟁점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에 쓴다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소문 붕괴 사고 사흘 만에 활동을 재개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희생자 추모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쟁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때리는 건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무얼 중요하게 보는지가 시정의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법이라며 애둘러 책임 소재를 돌렸습니다. 시장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습니다. 사고 직후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서 정 후보의 호재라는 발언이 나온 걸 두곤 캠프와는 무관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0주기를 맞아 현장을 비공개 추모했고 사흘 연속 서소문 참사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참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임기간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CCTV를 100% 설치하고 스크린도어를 만드는 등의 정책은 안전을 절박하게 여기는 소신에서 나왔다고 읍소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또 마지막 보루 서울마저 내어주면 건강한 보수를 재건할 최소한의 바탕마저 소멸한다며 정권 견제론도 꺼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박 정원호 후보 우세 결과와 오세훈 후보와 동률인 결과가 나오는 등 서울시장 선거판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양당은 고공전에도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 긴급 자담회를 열어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참사를 싸잡아 오세훈 후보 책임론에 군부를 뗐습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려고 기획된 악의적인 정치 공작 무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여론의 공부를 샀던 정원호 후보 지지자 단톡방의 추악한 모의와 본질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혼전을 거듭하는 판세 속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참사가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에 나섰다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남은 기간 끝까지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로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15대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범진보 진영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오늘 열린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진보당 김종훈 후보에게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후보는 진보당과 함께 손잡고 어렵지만 반드시 시민주권 울산과 제대로 된 민주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김종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내란 청산과 울산 대전환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길을 함께 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지지층 결집으로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대구와 경북을 우세 지역으로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충남, 그리고 충북, 대전 이렇게 8곳을 경합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운동 초반 중원을 중심으로 민심을 공략하고 그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하려 했던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본다며 지지자들의 한 표가 모이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 체육회장 A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8%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국내 주식 목표치를 확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오늘 국민연금 결정사항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5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별 투자 비중 목표치와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기금위는 올해 국내 주식 목표치를 20.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치인 14.9%보다 5.9%포인트 확대한 겁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상향했는데 넉 달 만에 다시 비중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만큼 다른 자산 투자 비중은 줄였는데요. 해외 주식 2.5%포인트, 해외 채권 0.6%포인트, 국내 채권 1.8%포인트, 대체 투자는 1%포인트를 각각 줄였습니다. 기금위는 또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8%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여보려고 했지만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천장을 모르고 질주하는 분위기를 감안한 겁니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 20.8%에 시장과 시황 등을 고려한 초과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 넘게 보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코스피랠리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담긴 국내 주식은 지난 2월 말 이미 24.5%에 달했습니다. 기본 목표 비중을 10%포인트 가까이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 보유치를 상향하지 않으면 무려 100조 원 넘는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해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은 당장 현실화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노후자금인 연금기금을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에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번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8,000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화를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양극화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분배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빠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원의 처분 가능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등 대기업 근로자 위주인 5분위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5일 기준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평균 0.25%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줄고 호가가 다시 오르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마포구만 상승세가 커졌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종전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시 이 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روند در این یک هفته به سمت کم کردن موارد اختلافی بوده ولی همچنان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아니라면서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란이나 제3국에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서 미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관영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날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사일 공격이 포착되면서 이란의 공격 표적이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pil격된 HMM 소속 나무호의 수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나무호를 두바이 수리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작업 기간은 2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은 작업이 끝난 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무호 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은
본인 의사로 하선해 다른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또 40대 남성 2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고 해고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동원한 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인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DI동일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은 2024년 초부터 1년 9개월가량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의 주가를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네,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건데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판세에 대해서 이제 접전 지역을 꼽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이 7곳으로 꼽았는데 사실 공천 전에 좀 선거 초반만 해도 여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두 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이 의원님부터. 네,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구도 정리가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반영돼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네. 선거가 종반 뒤로 이제 가게 되면서 구도 정리도 되고 일정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도 좀 집결하게 되면서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들로서는 또 오만하게 보이면 또 안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번 선거를 좀 치르고 있는데 실제로 유권자들께서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줄 때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금 후보자들이 하고 있는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초반에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15대 1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특히 저희가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이것이 대구의 민심조차도 잃어서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조금 아까 이동하 최고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딛고 원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가 집결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발 그리고 민주당 발에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큰 것은 역시 공소취소 특검법이겠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으로부터 얼만큼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마침 민주당에서 광역지자체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서 국회의원 선거들도 같이 많이 치러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중앙적인 이슈들이 지방선거의 판세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막판에는
후보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줬었던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들, 이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몇몇의 장관들마저도 관여가 되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역풍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분명히 치고 올라가고 있다. 마지막에 조금 더 스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표를 못하는 그런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건데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만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 최종 변수가 중도층 표심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뒤지고 있는 팀에서 흑색선전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의 경우는 선택을 이미 안 했을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표심을 흔들 만한 것이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고 법적으로 뭘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걸 해명한다 하더라도 이미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권자분들께서는 유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공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호감을 좀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정치적 논리보다는 지금 일 잘하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의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안 됐던가? 그래서 궁금해했던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저런 부분들이 막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잖아요. 일 잘하는 정부에 힘입어서 일 잘하는 지방 정부까지 만들어 둔다면 실제로 지금 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좀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부터 보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제 동률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같은 날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 후보가 49.6% 그리고 오 후보가 36.4%로 오차범위 밖의 조사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조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문화일보가 좀 더 뒤에 했는데요. 5월 26일에서 27일까지 한 것이 거의 동률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동아일보 리서치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최근의 조사가 맞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까 짚었었던 스타벅스 사태가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나의 사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정용진 회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초반에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하다가 정청래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본인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하면서 또 없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그리고 하정우 후보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너무 좀 1등 전략 그러니까 지키기 전략으로 갔었던 것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반감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유명했던 분은 아닙니다.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민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SNS 글 하나로 전현희, 박주민 이런 분들과 결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후보가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원들도 정원호라는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꽁꽁 숨겨놓는 것이죠. 초반에는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세훈 후보는 네거티브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 이야기만 하자라고 했는데도 토론회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국민들로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오만하다. 다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처음에는 정원호 후보나 뭐 이제 하정우 후보가 뭐 5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많이 빠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일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 특히 오세훈이라는 서울시를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동률이 나왔다. 굉장히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만큼 두 후보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정원호,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또 나란히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위험을 챙기고 공직사회와 현장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책찍질하며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틈새와 사각지대까지 더 집요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일단은 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 자체를 좀 의식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안전이 우선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정원호 후보가 안전특별시 만들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 뭐 경선한 과정부터 여러 가지 설화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한강버스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작년부터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 별로 안 되거든요. 소수예요. 소수파인데 그 의회에서 안전 문제 따져 묻고 이 진행 과정 절차 이런 것들 다 따져 물었는데 그때마다 별 문제 없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 시범 운행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이 뭐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만큼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준비 안 돼 있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최근에 있었던 GTX-A 문제, 그 삼성역 지하의 문제가 이 거대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철근을 백수십 톤을 빼먹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나는 보도 보고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한 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시민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안타깝지만 지금 희생자가 또 지금 나타난 그런 사고들이 이미 벌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저희들이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다. 그런 지점에서 오세훈 시장을 매섭게 저희가 몰아쳤던 것인데 결국에는 여러 사달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 역시도 이 부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원호 후보가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그 믿음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밤에 TV 토론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사실 사전 투표가 내일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데 여기서 뭐 안전 문제가 또 공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공방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소문 고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오세훈 후보 캠프와 그리고 이제 정원호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정쟁화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이동화 최고께서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의 몇몇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오해하실 수 있는 이런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토론의 시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당장 내일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사전투표 5시간을 앞두고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이 늦은 시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법정 토론회 이전에 이 두 명의 거대 후보가 미리 좀 언론사 주최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서울 시민들께서 큰 관심 가지시는 것은 부동산 문제거든요. 오늘의 쟁점은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여야 서울시장 후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면 TV 토론회가 있을 텐데 네. 어떤 후보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네, 뭐 정원호 후보가 전 크게 밀리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특히나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공약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걸 할 수 있느냐의 신뢰성 문제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서 예컨대 보십시오. 지난 겨울에도 눈 하나 잘 치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작은 일을 정말 소중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할 거야. 그리고 지난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서울의 반지 하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네. 아니, 도대체 반지 하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유일하게 전수조사를 다 끝까지 완수한 곳이 성동구입니다. 근데 약속을 했고 그거를 다 끝까지 완수해서 그래서 그 반지하방 전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최저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조례 만들어서 다 보완 대책 세우고 유일하게 그 한 게 정원호 후보입니다. 그러한 점들이 본인이 내걸고 있는 공약과 맞물리게 되면서 신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그 토론회에서 그런 점들이 10분 홍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자, 사전 투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오늘까지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빙 지역인 경기 평택, 을이나 부산 북갑은 감정 싸움이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또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결국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김상욱 전 의원이 그 단일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평택에서도 물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단일화는 어려워 보이지만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와 그리고 김용남 민주당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평택에서는 저희 보수 쪽의 두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보다 먼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에서 과거에 당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만큼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하나 되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자들께서 사전투표에 나가실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은 약간 시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울산시장 구도를 보면 민주당과 진보당의 이 단일화 재경선이 진행이 됐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이제 김상욱 후보로 확정이 된 건데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실수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 보수 정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그걸 뺍니다. 내부 당내 경선이나 아니면 뭐 이제 진보 진영 간의 단일화를 할 때 보통 그거를 빼고 하고요. 실제로 울산의 다른 구청 이제 구청 후보들을 선할 때는 이걸 다 빼고 했습니다. 근데 울산시장 선거에서만 이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뺐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함으로써 이 김종훈 후보 측에 약간의 명분을 좀 만들어주고 실제로 진보당의 어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그러면서 이 단일화를 좀 진행시켰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결국 단일화를 해서 오늘 김상욱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김종훈 후보가 정말 좋은 결단을 내리셨다라고 해서 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구도가 분열되면 상대방을 당선시켜줄 어부지리로 당선시켜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고
진보 진영 내부의 어떤 결속을 이뤘다는 점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현직 대통령은 선거 막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과 또 국포시장도 오늘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여건상 가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부산을 찾아서 박민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도 이제 행사를 위해서 부산으로 향했는데 뭐 일단은 전현직 대통령이 나서기 때문에 네. 뭐 선거 대리전이다, 유세 대리전 양상을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대리전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양 진영이 결집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부산에 가서 시장을 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 그러니까 중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지만 최근에 뭐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있으니까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당이 중도 확장보다는 일단은 강성 보수분들께서 투표소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가 여러 지역에서 접전으로 보일 만큼 후보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참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올라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당 지도부가 구심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실망하신 당원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아예 투표소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시긴 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보수 유권자층께서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수층에서 투표소로 나가게 하는, 투표율을 높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바다의 날 행사를 위해서 이제 부산을 찾았는데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방문을 두고 노골적인 관건 선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노골적이라고 얘기하려면 2024년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24회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 정책 간담회였습니다. 지역의 어떤 것들을 다 해줄지에 대한 계획을 다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노골적이라 하면 그런 걸 노골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다의 날에 역대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전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뭐 선거 시기니까 국정 운영을 멈춰야 된다 이 주장 동의하는 국민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뭐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날이 개면서 다시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8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지만 밤사이 서쪽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남해안과 제주도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가 생각나죠. 시원한 국물과 면도 맛있지만 함께 먹는 달걀도 별미인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달걀로 인한 식중독인데요. 날달걀을 만진 뒤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달걀물이 묻은 조리도구를 계속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달걀을 구입할 때 꼭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달걀을 만진 뒤에는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씻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달걀을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